김용민 씨는 약간 좀 일신상의 이유가 있어서 오늘 조금 늦으신다는 점. 그 지금 뭐 검찰 조사 지금 받고 계시다는 얘기가 있던데요. 아니 김용민 씨가 뭐 고소 고발을 당한 게 아니고 네네. 고소인 조사를 고소인 조사예요? 받는다 해서 뭐 무슨 일인지 잘 모르겠는데 이따 오면 한번 물어보죠. 알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늦으시니까요. 예, 그 점 좀 양해 말씀드리고. 자, 오늘 좀 다른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국회는 항상 시끌벅적 합니다. 업무 추진비 이야기가 좀 빼놓지 않고 나오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여쭤볼까요? 업무 추진비. 며칠 전에 이제 본회의장에서 대정부 질의를 통해서 당사자인 심재철 의원하고 김동연 경제부총리하고 한판 붙었죠. 네. 세게 붙었는데 수많은 쟁점들이 있지만 다 그걸 생략하고 얘기하자면 빈수레가 요란했다. 그러니까 심재철 의원이 정부가 고소할 때는 48만 건이라 그랬다가 본회의장에서는 뭐 100만 건 다운로드 받았다 그랬다가 지금은 뭐 800만 건, 최대 800만 건이 된다. 검찰에서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아무튼 그런 자료를 통상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받았는데 그랬으면은 국민들은 어떤 기대를 갖고 있겠어요? 네. 저기서 뭔가 좀 대형 폭로가 나오거나 그렇죠. 정말 정부의 잘못된 그리고 맞아요. 나쁜 관행에 의존한 그런 예산 집행이 나오거나 뭐 그런 걸 공개하리라고 기대를 했는데 까보니까 뭐가 근데 막상 없어요. 공개한 거 보니까 네. 뭐 밥 좀 먹은 거 가지고 네. 물론 이게 국민의 혈세이기 때문에 단돈 10,000원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지금 심재철 의원이 쭉 폭로한 내용을 보면 제일 처음에 뭐라 그랬어요? 단란주점 간 것 같다. 근데 그거는 본인이 입증을 못했어요. 네.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고 청와대 이 직원들이 인도 그 대통령 순방 수행해가지고 한방 치료를 받았다. 이런 주장을 했는데 알고 봤더니 그게 인도와 이게 국내 카드사 간의 코드 분류의 차이로 인해서 거기서는 호텔 식당에서 쓴 건데 여기는 그 코드가 한방병원으로 잘못 분류가 됐던 이 착오였던 거고 소명이 됐고 네. 그리고 요 며칠 전에는 뭐 업무 추진비는 원칙적으로 이게 이제 밤 11시 이후에 심야 시간대 그리고 휴일 주말 이때 못 쓰도록 돼 있어요. 네. 그러나 이걸 소명을 하면 쓸 수 있어요. 그 시간에 불가피하게 뭐 이런 업무 협의차 썼다라고 하면은 그 사후적으로 소명을 하면 쓸 수 있는데 그걸 공개했는데 물론 그 중에 문제가 있는 건도 저는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내용을 쭉 보니까 그러나 저렇게 막 그걸 가지고서 마치 그 본인이 받은 업무 추진비 전체에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정체에 심각한 도덕성에 문제가 있는 걸로 보기에는 또 내용이 너무 하찮고 그러니까 문제거리가 될 만한 건 아니다. 지연 말단적인 예. 거고 청와대 직원들이 임용되기 전에 이제 수당을 받았다. 정부위원회의 무슨 자문한 형식으로. 그래서 이것도 불법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역대 어느 정부도 임용되기 전에 일을 하면서 그런 수당을 받은 적이 없다. 역대 정부들이 잘못한 거죠. 일종의 윤호동 무임금을 한 거 아닙니까? 일을 했으면은 교통비라도 줘야 되는 거고 그래서 정부가 법의 테두리 내에서 짜낼 수 있는 고육책을 만들어서 그걸 한 거예요. 결과적으로 지금 심의원이 저걸 가져가 가지고 이렇게 요란하게 해가지고 뭘 폭로를 했는데 요즘 신조어로 TMI다 TMI. 별로 국민들 입장에서는 알고 싶지 않아.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별거 아닌 거 가지고 이 허풍 떨고 네. 과장을 떤 셈이 돼서 결과적으로는 저게 사법적 판단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이런 게 있어요. 위법성 조각의 그 법리라는 게 있는데 국회의원이 정부 예산 감시 감독하는 사람이잖아요. 네. 근데 저거를 그 정부 사이트에 접근했는데 그게 우연히 열렸든 뭐 어떻게 열렸든 열렸어. 그래서 다운 받았어. 이게 이제 불법이다. 이게 이제 지금 심재철을 고소한 그 논리인데 네. 심재철 보좌진들이 그 자료에 접근하는 과정에 설사 위법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게 국회의원의 통상적인 의정활동의 범위 내에 있고 그 정보가 국민이 알아야 될 굉장히 중요한 권리. 그런 공익적인 정보라면은 그 위법성이 상쇄되는 그런 법리가 있는데 알고 보니까 별로 중대 공익성이 없어. 공개했는데 찌질하고 지연 말단적인 내용만 해가지고 자기들만 중요하다고 저렇게 떠들고 있어서 저는 상황은 심재철 의원한테 점점 불리한 상황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취득 과정에서도 진짜 약간 좀 민주당 쪽에서는 좀 불법이다. 그래서 실제로 고소를 했잖아요. 네. 그건 어떻게 좀 법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진짜 그게 유죄가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법률가들마다 이 의견들이 좀 다르더라고요. 네네. 일단 정보통신망법 위반하고 전자정부법 위반으로 고발을 했는데 아니 그리고 예를 들어 뭐 백스페이스만 뭐 이게 2번 눌렀는데 갑자기 뭐 정보가 쏟아져 나왔다. 이게 무슨 말인지도 저희는 정보통신망법에서 이게 이제 팩트는 이겁니다. 본회의장에서 그 김동연 경제부총리하고 주고받는 사이 얘기를 종합해 보니까 해킹을 한 것 같진 않아. 여기서 해킹이라는 거는 해킹 프로그램이나 해킹 툴을 사용해 가지고 그 전산망을
침입해서 뚫고 들어가서 그 자료를 받은 것 같지는 않아요. 네네. 그러니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열렸어. 근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열렸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열렸는데 그 어떻게 하다 보니까가 어떻게 보면은 그 그냥 우연이 아니라 어디선가 이 기기적 조작 정보를 입수해서 그렇게 고의로 연 거 아니냐 뭐 이런 관측도 있는데 아무튼 해킹을 한 건 아니고 열렸어. 열리니까 그 전에 못 보던 자료잖아요. 그래서 네. 계속 클릭 들어간 거예요. 기재부에서 얘기하는 5단계를 거쳐야 들어갈 수 있다는 거는 클릭을 5번 했다는 얘기거든. 그렇죠. 화면에 뜨니까 계속. 그러니까 처음에 본인이 어떤 입력값을 넣어서 원하는 자료를 찾으려고 했더니 입력값을 다시 넣어라 라고 하면서 그 뒤로 돌아가라 원상태로 백스페이스 쳤더니 그게 갑자기 열렸다. 대체로 이것도 뭐 사실에 가까운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근데 그렇게 열려가지고 이제 다운을 받은 거지. 근데 그 다운받은 경위를 보면 원래 아이디가 하나 있었는데 그 의원실에 이게 기재부 의원실에는 그 디브레인이라는 정부 그 디지털 예산 회계 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는 아이디를 발급을 해요. 네. 의원실에. 근데 아이디를 추가로 발급받은 거죠. 그 이후에. 그래가지고 뭐 그 일주일간에 걸쳐서 190여 차례 그 망에 접속을 해서 네. 최대 뭐 몇백만 건의 자료를 다운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렇게 기기적인 어떤 조작을 통해서 그 자료에 접근하게 된 그 행위가 불법이냐. 그러니까요. 정보통신망법 위반이라고 얘기하는데 정보통신망법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허가받지 않고서 네. 내는 권한 범위를 넘어서 이 시스템에 침입하는 행위를 불법으로 보고 있어요. 근데 이건 논란의 여지가 있어. 왜냐하면 허가 받았거든. 아이디를 받았어요? 발급받았거든. 정상적인. 그러니까 국회의원실에서 접속할 수 있는 그 아이디 없이 그 다른 어떤 해킹이나 이런 방법을 통해서 접근했다면 명시적으로 이 정보통신망법 위반인데 네. 아이디를 정상적으로 발급받아서 거기서 어떤 기기적 조작을 하다 보니까 열린 걸 두고 정보통신망법을 적용할 수 있느냐 이 쟁점이 하나 있고요. 전자정보법 위반도 비슷해요. 그 권한 없이 이렇게 정보를 정부 행정 정보를 공개하는 것을 불법 행위로 보고 있는데 권한이 없다고 할 수 있느냐 국회의원에게 그런 면에서 법률적으로는 저게 이제 불법 행위가 될지 그로 인해서 처벌을 받을지는 검찰의 수사 결과를 보고 네. 경우에 따라서는 법원의 판단까지도 지켜봐야 될 상황인데 심재철 의원 측이 고의성은 상당히 있어 보여요. 일주일 동안 190여 차례 접속해서 수백만 건 다운로드를 뒤진 내려받고 거죠. 예. 그 시스템에 문재인 정부 집권 기간 동안의 예산회계 정보만 있는 게 아니거든. 근데 디폴트를 그렇게 설정해가지고 네. 작년 5월부터 문재인 정부 기간 동안에 쓴 업무 추진비 내용만 받은 거지. 기관도 37개 기관으로 나름 선별을 해서.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고의성이 있다고 보고 반복성이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위법하지 않느냐. 그에 반해서 국회의원으로서 어쨌든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서 중요한 공익정보라고 할 수 있는 정부의 예산 집행 내역을 다운받아서 그걸 공개한 게 네. 과연 이게 위법한 거냐. 그렇죠. 위법하지 않을 수 있다. 이런 논리가 맞서고 있어서 그건 봐야 되는데 네. 문제는 결국에는 그 내용이 갖고 있는 공익성이 관건인데 제 말이요. 깐 걸 보니까 이건 너무 진짜 지연 말단적인 거 그야말로 쥐꼬리 잡고서 소잡았다고 네. 자기들만 우기고 있는 이런 형국이어서 결과적으로는 저게 법률적 판단에도 굉장히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청와대나 여당에서 하는 논리 중에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기밀이다. 근데 업무 추진비 일반 전체는 기밀이 될 수가 없어요. 그 중에 일부는 기밀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을 수 있는데 근데 기밀은 별도의 법령으로 기밀을 지정해야 돼요. 군사 관련 사항, 안보 관련 사항 이런 거 별도의 법령으로 지정을 하는데 그 일반을 기밀이라 그래서 뭐 국가 안보를 심재철이 위태롭고 하고 있다. 이건 좀 사실은 너무 과장된 논리이고 심재철 측도 그런 거에 정부가 민감해하는 이번에 뭐 청와대 경호처가 장비를 구입한 회사들 뭐 이런 리스트까지도 다 거기에 포함되어 있다는 거 아닙니까? 경호 장비를 구입한 그런 거는 빨리 반납을 해야죠. 저거 들고 있어서 자기가 뭐 하려고 그래요? 아니 근데 좀 궁금한 게 그 업무 추진비나 이런 내역을 쉽게 다 들여다볼 수가 있고 그런 겁니까? 안 주잖아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쉽게 이거를 볼 수가 있게 됐는지도 좀 궁금해요. 그게 국회의원이 이제 뭐 의정 활동할 때 법령에 따라서 자료 요청권이 있고 네. 정부가 그러면은 공개할 수 없는 자료 이외에는 원칙적으로 주도록 돼 있는데 자료 절대 안 내놓습니다. 그래서 이 특히 이제 국감 같은 거 앞두고서 이 자료와의 싸움이에요. 의원실에서는 최대한 이 자료를 받아내려고 하고 정부는 최대한 감추려고 하고 이 숨바꼭질이 계속 일어나는 겁니다. 사실은 업무 추진비도 공개해야 되는 게 맞아요. 공개해야 되는 게 맞고 정말 이게 무슨 안보, 군 관련 사항 그리고 이제 이 대통령의 동선과 관련된 아주 민감한 거 이런 것들은 좀 제외하더라도 나머지는 원칙적 공개, 예외적 비공개해야 되는데 지금은 예외적 공개, 원칙적 비공개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런 비밀주의를 지난 수십 년간
행정부가 쌓아왔기 때문에 네. 이번에 이제 이런 문제도 터지게 된 거죠. 그래서 차제 이걸 가지고 서로 이제 뭐 정쟁하고 뭐 한쪽이 한쪽을 잡아먹을 듯이 이렇게 문제를 풀지 말고 심재 처리는 본인이 제대로 공개할 수도 없는 그런 민감한 정보 다 넘겨주고 네. 정부는 그런 민감한 정보 이외에 정보공개법에서 비공개 사유로 분류하고 있는 내용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안보라든지 그렇죠. 아니면 이제 심사평가와 관련된 내용이라든지 그렇죠. 예. 이런 걸 제외한 나머지 이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과 같은 정보는 이후에 공개할 수 있는 방안을 아예 만들고 공개해야 공개를 된다라고 보시는군요. 그래야 사실은 이제 이런 식의 이 문제가 또 생기지 갈등이 않겠죠. 이렇게 예. 비화되지 않을 수 있어요. 알겠습니다. 이런 게 있더라고. 이제 문제를 제기하는 방식도 저는 굉장히 좀 치졸한 것 같아요. 치졸하지. 네. 그러니까 지네들이 예를 들면 지금 벌써 드러난 게 뭐 청와대에서 특수활동비로 이렇게 받아 먹은 애들이 뭐 기본적으로 몇 억 단위로 이렇게 받아 먹은 거 아니에요. 네네. 그런 걸 했던 쪽 입장에서 겨우 까발렸으면 뭐 예를 들면 그렇게 해서 뭐 부정 사용한 게 뭐 최소 뭐 한 수백만 원 단위의 그런 뭐 게 드러난다거나. 나왔다면 예. 차라리 이해라도 하겠는데 나온 게 뭐 굉장히 심각하다고 제기한 게 액수가 얼마 안 돼. 몇만 원 단위에서 뭐 기껏해야 20만 원 정도? 그래서 이제 뭐 되게 이제 정황상으로 뭐 좀 문제가 될 만한 날에 먹었다. 또는 그런 시간에 먹었다. 또는 뭐 고급 뭐 단란주점 같은 느낌이 드는 또는 고급 업소 같은 느낌이 드는 식으로 이제 문제를 제기했단 말이야. 야, 그런 단란주점이란 단어도 오랜만에 듣네. 아니 근데 예. 보세요.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어. 심재철 의원이 이야기한 것 중에 세월호 미수습자 5명의 마지막 참배일 심야 시간대에 고급 LP바 뭐 0000을 이용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결제한 금액이 얼마냐? 42,000원이에요. 맥주 아니, 한 병씩 근데- 마신 거네. 회의 끝나고 맥주 한 그러니까 병씩 네 마신 거네. 분끼리 해명 예, 사유가 네 분이. 청와대 해명 사유가 예. 그리고 해명이 아니라 이게 사실인 것 같아. 정부 예산안 민생 관련 시급성 등 쟁점 설명 후에 관계자 2명이 식사를 한 거야. 그리고 이게 시간이 11시 밤 11시 이후여서 원래는 청구하면 되는 11시 이걸 넘겼다는 건데 하지만 회의가 이렇게 업무가 이제 길어져서 늦게 끝난 거기 때문에 이렇게 늦어진 데 대해서 사유서를 제출한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따지고 보면 문제가 안 돼. 네. 이게 전부 이런 거예요 지금. 아. 그러니까 국민들이 보기에 너무 점스러운 거지 이게. 좀스럽지 한마디로. 그러니까 도둑이 제발자리인 거예요. 이 정부도 예. 분명히 그렇게 썼을 거다. 아니 박근혜 때 생각해봐요. 청와대 뭐 비품구입 내역을 봤더니 뭐 몇백만 원짜리 침대가 몇 대씩 들어가고 뭐 비약을 하든 나왔잖아요. 90만 원짜리 쓰레기통도 나오고 네. 그때 이거 민주당의 최민희 전 의원이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국정감사 때 공개했다 난리가 났어요. 국가 기밀이라도 공개했던 것처럼 진짜 노골적으로 청와대 그 문고리들이 다른 의원 통해서 총리 통해서 최민희 의원을 협박했어요. 가만히 안 놔두겠다. 그랬던 자들이 자기들이 돈을 그렇게 써봤기 때문에 분명히 이 정부도 돈을 그렇게 썼을 나올 거다. 것이다. 아니 예. 그러니까 뭐라고 것이다. 있을 거라고 이제 파봤는데 그래서 이제 뭔가 의심스러워 보이는 대목들을 짚었는데 아니 충분히 다 설득이 되는 거야. 이게 이게. 팠는데 안 나오면 다시 묻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묻을 수가 예, 없어. 묻을 수가 아니 없고 너무 왜 이게 요란했거든. 나왔냐? 뭐 압수수색 당하고 자기는 뭐 지금 정치적 뭐 피해를 입은 것처럼 했으니까 뭐라도 꺼내들어서 꺼냈는데 그게 보기에는 지연말단적인 경미한 이런 걸 가지고 문제를 삼으니까 국회의원이 그렇게 한가하고 국회에서 그거 가지고 지금 이 갑론을박하고 옥신각신하고 이럴 문제냐. 물론 제가 원칙적으로 말씀드리는데 세금은 단돈 1,000원도 10,000원도 중요합니다. 국민의 혈세이기 때문에 가급적 잘 써야 돼요. 그리고 어쨌든 충분히 그게 검증받아야 되고 또 감사도 받고 해야 되는 거죠. 근데 과연 이걸 가지고 무슨 현 정부의 도덕성 운운할 내지는 문재인 정부의 무슨 뭐 이런 그 정당성을 운운할 만한 거리냐는 거예요. 저게 생각해 보세요. 청와대가 작년 5월달에 대선 끝나고 임기를 시작해서 중간에 시작했어요. 때문에 그때 남은 예산이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가용할 수 있는 예비비도 얼마 안 됐을 거예요. 그렇게 뭐 펑펑 낭비하고 어쩌고 할 그 돈이 없어요. 그리고 인수위도 없이 출범했기 때문에 어정쩡한 상태에서 오히려 업무 추진비를 잘못 썼다면 그리고 오히려 국민들 입장에서 이게 먼저 분노할 만한 그런 내용이 나온다면 부처에서 나올 가능성이 훨씬 높아요. 거기는 돈을 그렇게 수십 년 동안 써본 때문에 이 업무 추진비의 구멍도 잘 알고 어떻게 하면 엉뚱한 데 쓰고 뭐 이렇게 구색 맞춰 이런 걸 잘 알거든. 청와대는 작년 5월달에 들어간 사람들에서 그런 걸 몰라요. 물론 이전에
청와대에 근무해본 분들도 있고 정부 부처에 근무해본 분들도 있지만은 작년 5월달에 그 새로 취임한 정권이 생각해 상식적으로 돈을 그렇게 엉뚱하게 막 썼겠냐고요. 그렇죠. 근데 저거는 심재철이 진짜 엉뚱한 데를 짚고 있는 거예요. 아니 예전에 그 청와대 갔을 때 뭐 비아그라라든가 뭐 주사기라든가 뭐 이런 게 나와야 그래. 아, 이거 야, 이거 대박이다. 자기들이 그렇게 써봤기 때문에 네. 이 정권도 분명히 그렇게 썼을 그러니까 거다. 뭔가 있을 거다라고 들어갔더니 뭐 치킨에 맥주 몇 잔 마시고 뭐 이런 거밖에 안 나온 거 아닙니까? 그리고 정부 부처 관료들은요 업무 추진비 쓸 때 나중에 흠잡힐 만한 건 안 써요. 알겠습니다. 요즘은 그게 클린 카드라 그래서 예. 아예 그 유흥주점이나 네. 무도주점 네. 이런 데서는 못 쓰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 음식점에서만 결제가 가능하도록 그 업무 추진비 집행 카드를 바꿔버렸어요. 몇 년 전에 그렇게 한 건데 네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쓰려고 해도 그 불가능합니다. 기록이 다 걸리죠. 남거든, 나중에. 예. 그건 뭐 다 감사에 다 걸리거든. 알겠습니다. 아이고 오셨습니다. 예예예. 아닙니다. 야, 아니 나는 의자를 벌써 뺐어? 황현희 씨가 아까 빼라 그러더라고. 아유 죄송합니다. 제가 아유, 잘못했습니다. 아닙니다. 예. 우리가 저- 어디까지 했냐면 예. 심재철만 끝냈어요. 예. 아, 그렇군요. 챕터 1. 업추비까지 했습니다. 업추비. 예. 예. 그럼 우리 MB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아 그렇죠. MB. 오늘은 그날이죠. 예. MB가 만든 박원석 의원 아닙니까? 그렇죠. 내가 밑에 구속당했잖아. 오 그래요? 예. 그건 제가 몰랐어요. 광우병 그 네. 시위 때 그 촛불 시위를 주도했다는 이유로 그러셨군요. 재판을 10년 받아가지고 네. 근데 지금 피선거권 상실 상태예요. 내년 1월달에 집행유예가 끝나. 다행히 총선 전이니까. 그렇죠. 내년 예. 1월달에 집행유예가 끝나서 피선거권은 회복되는데. 네. 근데 뭐 나간다고 되나? 아, 이 사람이 이 대풍론론자 그 당시에 뭐 간판이었어요. 상황실장이 아니고 상왕실장이라는 네. 그런 소문들도 있었어요. 사회도 보시고 네. 이제 기억납니다. 그때 기억이 나는 게 내가 참여연대 무슨 강의가 있어서 갔다가 예. 이제 참여연대 분들이 풀려났다고 이제 축하주하고 아. 그때 이제 잠깐 마주친 맞아, 기억이 그랬던 있어요. 것 같아요. 예. 아, 그래서 뭐 개인적인 뭐 사사로운 이런 복수심 이런 걸 떠나서 예. 오늘 이제 징역 15년에 예. 130억 벌금, 82억 추징인데 예. 추징이 좀 약해. 벌금과 추징금의 차이가 뭡니까? 아니 이제 벌금은 그야말로 그건 처벌인 거고 네. 벌금인 거고 안 해도 돼 사실 근데. 추징 줄 때까지 자기가 안 이제 해도 돼요. 예. 훔쳐간 거 그거 이제 하소연하거나 환수하는 거지. 횡령한 거 환수액인데 환수하는 예. 거고. 지금 MB의 횡령액이 나는 저 검찰이 기소할 때 나온 횡령액 훨씬 더 이상일 거라고 보나 어쨌든 검찰 기소로 보더라도 횡령액보다 추징금이 너무 약하게 나왔어. 예. 그래서 조금 이 판결에 약간 불만이 있어요. 저는 예. 항소할 거야. 내가 항소한 거야. 근데 이제 앞으로 MB가 각종 또 수사 대상이 되지 않겠습니까? 뭐 사자방 그렇죠. 비리도 있고요. 그래서 그때 또 낼 돈을 생각해서 미리 좀 이번에 적게 친 게 아닌가. 이거는 사실은 다스의 실소유자로서 사실은 다스의 공금을 횡령하고 회사 인정이 자금을 된 횡령하고 거죠. 예. 삼성한테 뇌물 받고 요거잖아요. 예. 근데 정작 중요한 수사는 시작도 안 했어. 오, 4대강, 자원 4대강 외교. 자원비리 방산. 예. 이건 시작도 안 한 거예요. 근데 의원님, 그 4대강 비리는 어떤 걸까요? 추정해 본다면. 추정해 본다면 이런 거죠. 4대강 그때 하면서 네. 거기다 혈세를 23조 원을 퍼부었는데 예. 어마어마한 고용 창출을 할 것처럼 얘기를 했어요. 예. 근데 고용 창출 거의 안 됐거든. 거의 안 됐죠. 왜냐하면 그거는 그냥 기계가 하는 일이에요. 토목공사기 때문에. 아니, 사람들이 달려들어서 삽으로 풀 일은 아니잖아요. 근데 제가 들은 얘기는 이런 겁니다. 그게 이제 큰 회사들이 그걸 갖다가 수주를 받아가지고 예. 하청, 재하청 들어가잖아요. 그 단계마다 꺾기가 있대. 리베이트가. 네, 리베이트가. 그러면 그 리베이트를 모아서 누가 받았겠어요? 뭐 MB한테 가지 않았겠는가. 거기가 받았거나 형이 받았거나 상득이요? 누군가가 받았거나 4대강 사업을 할 때 1단계 사업을 발주했을 때 네. 그때 이제 무더기로 담합한 사건이 그때 적발이 됐어요. 맞아. 그런데 그 담합을 했던 주역들이 누구냐? 네. 이명박의 포항 동지상구 동기들이었어요. 그 영포- 사람들이 영포회. 이제 대개 이제 업체들을 차리고 네. 거기서 이제 이 담합해가면서 돈을 땡겨 먹은 거야. 아하. 그러면 그걸 거기서 끝났겠냐는 거지. 챙겨주기만 했겠냐고. 예. 그래서 분명히 반대 앞으로 그분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네. 남들한테 챙겨주기만 하는 분이 아니에요. 아니 그렇다면서요. 그리고 예. 일반적으로 이제 건설업계 이제 그런 그 뇌물 관행들을 보면 이런 수주를 받잖아요. 그러면 원도급이 그러니까 수주 받는 원도급이 있으면 그 밑으로 쭉 내려가면서 하청, 재하청 이제 뭐 이렇게 쭉 몇 단계가 내려가잖아. 예. 하면서 이제 말씀하셨듯이 이제 중간에 이제 알선비 쪽 비슷하게 이 떼먹는 게 있고 그렇게 해서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하는 사람들로부터 거꾸로 뭐가 올라가냐면 이 상납이 올라가는 거야. 이게. 상납이. 네. 그러니까 저는 이걸 그냥 막연히 추정한 게 아니고 실제 4대강 공사 구간에 네.
토목공사 하청을 맡았던 중소건설회사 사장님한테 직접 들은 얘기예요. 15% 꺾이다. 무조건 15% 선 꺾기 하고 들어간다. AP 먹는 거다. 왜냐면 저희도 행사를 뛰면은 네. 중간에서 이제 알선하는 사람들 떼거든요. 예. 근데 과도하게 좀 떼는 사람이 있어요. 예를 들어 뭐 10개다 이러면 예. 저한테 4개 주고 지가 6개를 먹는다거나. 개새끼네. 그런 새끼가 있어요. 근데 아마 이쪽도 15%씩 떼먹기 시작하면 이것도 거의 원가는 아니, 근데 거칠게 예. 거칠게 한번 계산해 보면은 예. 23조의 15%는 얼마예요? 23조에 15%면 10%면 2조 3천억 원이고. 4조 정도 되는 거죠. 그때 1단계 사업이 대략 한 4조짜리가 됐어요. 네. 근데 그게 이제 턴키 방식이라는 걸로 이제 이 발주가 됐는데 네. 근데 설계하고 시공을 왜 같이 하면 안 됩니까? 원래는 이제 우리 업역상으로는 대체로 이제 설계회사 뭐 시공회사 이렇게 구분이 돼 있는데 이제 턴키 발주 방식은 흔히 말하는 패스트 트랙이라고 그래서 이게 공사를 좀 빨리 진행하기 위해서 설계 과정, 실고 과정을 합쳐서 같이 하라. 동시에 이렇게 진행을 돼 있는 하는군요. 거예요. 예. 근데 실제로 현실적으로는 어떻게 하냐 하면 이게 이제 보통 입찰을 할 때 설계비가 되게 이제 비싼 경우들이 많거든요. 몇십억에서 뭐 몇백억까지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이게 이제 사실 중소업체들은 못 하잖아. 네. 그러면 이제 상위 한 6개 또는 10개 건설사들이 설계 업체들을 끼고 들어가요. 일단은 플레이어가 몇 개 안 되다 보니까 이 큰 회사들끼리 돌아가면서 짬짬이를 하는 거야. 담합을 하는 담합을. 거예요. 네. 담합을 해서 그 효과가 뭐냐? 예를 들면 1,000억짜리 공사여도 실제 건설원가 최종적으로 들어간 건 한 뭐 500억 정도란 말이에요. 근데 이걸 이제 보통 우리는 낙찰률이라는 걸로 조정하는데 네. 이게 이제 뭐 경쟁 입찰을 하면 뭐 60% 70% 되는 경우도 있고 예. 이런데 이거 이제 턴키로 발주해 버리면 보통 담합이 일어나기 때문에 낙찰률이 95% 정도 현격하게 돼요. 줄어들어. 네. MB가 근데 직접 받질 않아. 그러니까 당연하지. 이제 당연히 자기의 하수인들이 있잖아요. 분산시켜서 받죠. 그 하수인들 통해서 받는 거지. MB가 출신이 어딥니까? 얘 건설회사 출신이에요. 그 구조를 잘 건설회사에서 알겠죠. 잔뼈가 굵어서 회장까지 했기 때문에 사실- 누구보다 저 구조를 잘 알아. 4대강이라는 이 자기 대선 공약이자 일종의 국정과제를 기획할 때부터 난 저 그림이 다 들어있었다고 생각해요. 얼마짜리구나 이거. 그리고 자기 친정들, 자기 대통령 당선되는데 어쨌든 돈 대주고 뭐 해주고 한 그 자기 업계를 좀 먹여 살리기도 하고 여러 목적으로 사실은 국가를 수익 모델 삼아서 해먹은 거죠. 이 자원외교도 마찬가지고 자원외교 한다고 그 혈세 갖다가 깡통 회사들 아무 가치도 없는 그런 거 사들이고 그 과정에서 리베이트가 없었겠습니까? 엄청 많았죠. 드러나지만 않았지 당연히 있죠. 야, 진짜 그러니까 이게 건설적이 뭐 하루 이틀 된 게 아니라 사실은 어찌 보면 수십 년 된 간행처럼 돼 있는데 이걸 그냥 건설 회사들이 많이 빼먹죠. 이제 이야기했다시피 MB는 이 구조를 다 알아. 잘 알지. 그러니까 당연히 삥을 안 뗐겠냐고. 당연히 뜯었고 그래서 뜯는 과정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포항동지상구 동문들이 대거 이제 이쪽에 가담한 거지. 자기 사람도 그 없겠죠. 증형들이 이제 예. 다 보이는 거잖아요. 아니 그리고 그 삼성에서 그래서 지 소송비용도 한편으로는 대납하게 한 우리가 잔데. 뭐 건설원가 정책에 관련해서도 이야기했지만 건설원가 정책이라는 게 공개를 한다는 게 얼마나 또 중요한 과제일 수도 있는지를 또 간접적으로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제2MB를 막을 수 있는. 네. 또 자원 외교. 자원 외교는 뭐 진짜 주진우 기자가 파헤치는데 이건 뭐 마치 석유와도 같다고 하더라고요. 파헤치면 파헤칠수록 나와. 빵빵 터지는군요. 그 예. 안에서. 예. 이 단군 이래의 최대의 사기극이자 이 최대의 범죄일 가능성이 높아요. 저걸 제대로 파면은. 그리고 그 핵심 인물이 전에 그 선자부 차관했던 누굽니까? 박영준? 왕차관이라고 불렸던. 박영준. 박영준. 거기가 제대로 검찰 조사나 이런 걸 받았었나요? 감옥은 갔다 이 왔어요. 건으로 갔다 받은 건 왔어요. 아니지. 예. 이 건으로는 안 이 갔죠. 건으로는 아니었죠.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사전에 그냥 뭐랄까 조금 처벌을 해서 더 큰 건으로 번지는 걸 차단시키는 효과가 있었던 것 같아. 그렇지. 싸게 그때 왜 끊어주는. 싸게 우리가 끊어주는. 기억을 해보시면 MB 정권 말기에 박영준도 그렇고 이상득도 그렇고 다 이상득인 저축은행 건으로 갔어요. 아니 그러니까 갔다 왔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MB까지 가는 선을 막기 위해서 사실은 그 싼걸 측근들- 싸게 막았다? 싼 싸게 걸로 막은 끊어준 거지. 거야. 싸게 꺼내줬다. 예. 그걸로 막은 거지. 아니 저는 궁금한 게 그러면 이제 추징금이 이번에 좀 생각보다 덜 나왔다고 그러셨죠? 전 들러왔다고 봐요. 그러면 이 자원외교를 비롯해서 지금 뭐 4대강 뭐 이런 얘기도 확실히 중간에서 뭔가 좀
해 먹었다라는 약간 가정인 건가요? 아니면 그걸 아직 못 찾은 건가요? 아직 못 찾았는데 아직 못 찾은 뭐이 정황이나 이거는 뭐 충분한 거죠. 예, 충분한 지금 거고 서울중앙지검이 그 사업이 망했잖아 다. 자원외교 사업이 망했고 어딘가에 지금 뭔가 4대 강도 저거 녹조라 때만 잔뜩 만들고 사실상 불필요한 공사를 해가지고 오히려 지금 그 수질을 악화시켜 놓은 거 아니에요. 예. 그것만 찾아내면 추징금도 엄청 많이 나오겠네요. 이 4대강 사업에서 또 주목해야 될 부분이 6m예요, 6m. 6m를 수심. 팠잖아. 6m를 수심을 6m 만드는 건데 6m 만들었다 하면 이건 대운하 사업을 그 전제한 것이고 근데 문제는 지금 그 6m가 그대로 6m일까? 매년 파내야 돼요. 이게 계속 퇴적이 계속되니까. 퇴적이 되니까 말하자면은 팔 때 그때 썼던 돈 그 돈이 어디 갔는지 6m를 정해줬대 MB가 6m로 하라고. 6m로 해라. 원래 계획은 그게 아니었는데 그보다 더 낮은 깊이, 거였는데 예. 더 팔아 해가지고 6m를 팠다는 거. 아 저희 그 주변 그 옆집 아저씨가 저희 옆집 아저씨가 그 1m당 얼마인지 계산이 나오는 놈이라니까. 그러니까요. 이게 건설 사업을 제대로 하시는 분인데 4대강 사업을 좋아하시는 분이 한 분 계세요. 오. 아 그분이 누구시냐면 이제 자전거 타시는데 예. 아라뱃길을 매일 자전거로 갔다 오시는 분이 계세요. 그러면 가실 때마다 참 잘 자전거 만들었다고. 도로를 잘 정비해놨다. 그러니까 자전거 도로를 너무 잘해놨다고. 뭐 그분들에게라도 기분이 됐다니 그나마 그분은 다행이네. 좋아하시네. 저 자전거- 옆집 아저씨는 좋아하세요. 예. 자전거 도로와 관련해서 이야기하면 그 예산은 한 3, 4천억 정도 규모밖에 안 됐어요. 지자체마다 그거 다 이제 같이 저 돈을 보태서 한 거거든요. 그리고 끝나고 나면 유지 관리를 또 각 지자체가 다 해야 돼.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지자체 입장에서는 그냥 이제 당겨서 하는 경우들도 많았고 하고 나서 유지 관리를 한답시고 이제 또 뭐 돈을 써야 되는 이제 상황들이 반복이 되는 거죠. 2006년 7년 지나면서부터 MB 정부 때부터 이게 조세 도피처로 나가는 그러니까 한국 기업을 통해서든 뭐 어떤 식으로든 이렇게 조세 도피처로 빠져나가는 자금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아 늘었어요. 저는 MB나 MB 측근들의 돈도 상당수 있었다고 아니 생각합니다. 원세훈이가 그리고 돈가방을 들고 미국에 갔대요. 아니 거기다가 또 이상한 현상 중에 하나는 그 포스코 자회사 중에 포스코 건설이라고 있어요. 네. 포스코 건설이 원래는 그 시공 능력 1위거나 이러지는 않아. 그런데 MB 정부 시절에 포스코 건설이 갑자기 시공 능력 막 1위로 올라서고 광이잖아. 해외 시설 건설 물량이 엄청 늘어나요. 물론 이제 그때 뭐 포스코가 해외 진출한다, 뭐 해외 공장 진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나가서 진다는 식으로 이렇게 했던 게 많은데 그러면 우리가 다 알고 있듯이 사실 MB 정부 시절에 포스코가 급격하게 망가지기 시작했잖아요. 정양준이 이런 사람들 들어와서. 근데 그렇게 하면서 왜 그때 해외에 시설들을 지었고 시설들을 짓는 까지는 좋은데 포스코 건설이 나가서 같이 지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 김영철 변호사 그때 왜 삼성 비자금 폭로했던 그 책에도 보면 삼성을 나오지만 생각한다. 예. 재벌 그룹들이 다 건설사 하나를 끼고 있는 이유가 뭐 반도체 라인을 간다. 특히 해외에서 뭐 어떤 시설을 하거나 이렇게 한다고 할 때 그런 걸 가지고 사실은 깐다고 하면서 거기서 다 비자금들을 조성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또 한쪽에서는 조세 도피처 같은 데 이렇게 옮겨놓기도 하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MB 경우는 내가 볼 때는 포스코의 그런 뭐 해외 시설 사업 같은 것들을 할 때 그런 것들을 하면서 거기에서 조성된 비자금들도 저는 MB 쪽으로 흘러갔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MB는 정말 아까 뭐 주진우 기자 얘기했지만 진짜 파면 팔수록 너무 많이 나온다. MB가 원래 사실은 이렇게 대선 공약 때 747 공약이라고 내세웠어요. 뭐 7대 경제 강국, 그다음에 네, 뭐 기억나요. 4만불 국민소득. 4만불 국민소득 뭐 등등 뭐 747을 바꿔서 이야기했던 게 뭐냐면 자기가 칠 수 다- 있는 사기는 다 칠 수 있다. 잘 만들었네요. 아 개그맨의 입장에서 봤을 때 칠 수 있는 사기는 다 쳤다는. 이건 잘 근데 만들었네. 확실히 이제 MB의 그 앞날을 보게 되면은 자신의 그 앞날을 굉장히 낙관하고 있다. 네. MB가 감옥 들어가기 전에 테니스를 같이 친 사람으로부터 들은 얘기인데 뭐 2년 뒤에 봐야 될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2년 뒤. 2년 총선 뒤가 끝나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총선 때 문재인 대통령의 여당이 패배할 것이고 그러면 MB 3년 얘기가 나올 것이고 그때 자기가 나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런 얘기를 많이 퍼뜨려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래야 꿈 깨라 그래. 그래야 MB가 행여나 3년론 나올 때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다. 2년 전에 MB가 미리 예측했는데
이건 안 된다라는 국민적 총의가 모아져요. 지금 자유한국당 사이드에서 예. 퍼지는 얘기는 예. 총선을 앞두고 네. 총선 직전에 보수 진영을 갈라치기 하기 위해서 예. 박근혜를 사면할 거다. 오. 문재인 정부에서 예. 그쪽도 MB는 죽어도 사면 못 받는다고 이미 알고 있어요. 예, 예. MB는 그냥 징역을 다 살아야 될 더 거다 있어야 죽을 돼. 때까지. 예. 네, 박근혜 사면설이 있어요. 그게 이제 그쪽에서 퍼뜨리는 걸 수도 있어. 예. 이 보수 진영 내에서. 그러나 저는 이제 그 얘기를 했죠. 불가능하다.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이 탄핵당할 거다. 그렇지. 만약에 네. 박근혜 사면한다 그러면 그렇지. 불가능하다. 아 그렇군요. 저도 MB랑 연관이 많죠. 아, 저 그래요? MB 시절에 MB 시절에 블랙리스트. 블랙리스트. 아, 예. 블랙리스트. 예. 여기 다 고생한 사람들이네. 그러니까요. MB 저는 시절에 그때 올라갔었죠. 고혈압 당뇨를 얻었어요. 30대. 그래도 또 오늘날의 김용민이 있게 되기까지 또 이 MB가 그렇지. 역설적으로 공헌한 게 있어요. 그때 낙곰수 해가지고 대한민국의 팟캐스트라는 신세계를 열고 뜨면서 망했습니다. 그때 저는. 그래요? 뜨면서 망했어. 떠면서 망했다. 그래요? 총선 때 그 이후로 아 맞아. 총선 때. 그 이후로 나는 이제 천하에 입만 열면 욕하는 사람으로 그러네, 나를 찍혀서 그러네, 그때. 실제로 예. 저 처음 만나는 사람들, 저를 알면서 처음 만나는 사람들은 이 사람한테 욕 먹을지도 모른다. 이런 게 있어서 이게 좋은 것도 있어요. 누구도 저한테 돈을 꾸질 않습니다. 아, 욕 먹을까봐. 욕 먹을까봐, 쌍욕을 들을까봐. 아니 제가 이거는 근데 처음 말씀드리는 건데 제가 그 블랙리스트 지금 시점이 딱 그 시점인 것 같아요. 블랙리스트 올라가기 전에 어떤 그 뉴스 앵커분이 잠깐 밥을 한번 먹자고 그러더라고요. 네, 밥을 먹자요. 그래서 아니 뭐 같이 생각해 먹게 밥을 먹자고 그래서 밥을 이제 먹는 자리에 나갔죠. 중국집이었어요. 뭐 중국집이었는데 어떤 남자분이 한 분 같이 오시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명함을 저한테 이렇게 쓱 내미시는데 무슨 뭐 주식회사 뭐 땡땡 뭐 이렇게 해요. 그래서 이른바 회사. 국정원 분실이구나. 국정원 쪽이더라고요. 알고 이제 봤더니 그게 그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자들은 자기네 국정원을 회사라고 그래요. 회사. 그러니까요. 아니 실제로 그런 위장 업체들이 몇 개 있어요. 무슨 네. 뭐 주식회사 이런 식으로. 야, 뭐 그 소리 명함이 있죠. 아직 집에 있거든요. 네.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블랙리스트에 올리고 나서 약간 좀 조심하라는 뉘앙스로 약간 저한테 밥 사주고. 넌지시 이렇게 슬쩍 던지고 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게 뭔 얘기지라고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나서 이제 생각해보니까 그게 약간 사찰 비슷한 느낌이다. 아니 112에 제가 신고를 했어야지. 예. 그러니까요. 좀 범죄 신고는 112. 좀 약간 의아했었는데 이제 와서 그 의혹이 좀 풀리더라고요. MB 시대의 코미디가 그야말로 엄청난 잿빛이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일단 MB 자체가 코미디를 했고 더 웃기니까. 더 웃겨서 개그맨들이 웃길 게 없어. 웃길 수단이 없는 거야. 그럴 수도 있네. 또 예. 이제 의식 있는 개그맨들 뭐 김재동, 김미화 이런 분들 다 쫓겨나고. 쫓겨나고 그러니까. 예. 시사 개그를 예. 한 2단계 퇴보시킨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죠. 근데 MB는 또, 앞으로 이제 무궁무진한 화수분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자 오늘의 그 MB의 15년형 이제 축하하면서 MB가 잠깐 언급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저는 빠지겠습니다. 왜요? 무서웠어. 아니 우리가 오늘 회식을 하기로 했잖아요. 끝나고 나서. 예. 그 회식의 명분이 하나 더 생겼어. 예. MB 15년 축하. 아이고 너무나 기쁜 좋은데. 내가 쏠게 오늘. 저는 회식도 빠지겠습니다. 무슨 소리야? 이게 15년이란 야가지. 기간이 너무 약한 거야 이게. 2004년에 엔론이라는 회사에 불식회계. 분식회계 사건 때문에 제프리 스킬링이라는 회장이 이제 기소가 돼서 감형 없는 한 160년형쯤 받았어요. 괜히 뭐 그 안에서 죽으란 얘기네. 아니 그러니까 이게 굳이 어차피 그 사이에 죽을 건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형 없이 중간에 감형을 못하게 네. 그리고 160년형을 때린다는 건 그만큼 재질이 중하다라는 걸 이제 보여준 거거든요. 아니 근데 우리도 사실은 뇌물죄가 굉장히 중한 죄예요. 그래서 원래는 한 1억만 받아도 이 법정 최고형이 10년 이렇게 나와요. 네. 그거에 비하면은 지금 그러니까 횡령이나 뇌물 양에 비하면은 뇌물 액수에 비하면 지금 형을 작게 받은 거지. 아니, 아니 그리고 다른 사람도 아니고 말이죠. 국가 최고 지도자 대통령이 뇌물 받은 거 아닙니까 한마디로. 근데 고작 그거밖에 안 나왔다는 거는 뭔가 좀 국민 정서에 아니, 그리고 맞지 이게 않아요. 그렇죠. 1심이잖아요. 더 떨어질 수 있다는 얘기여서. 아니, 그렇죠. 예. 그게 이제 문제인 거고 또 하나는 죄를 짓는 것에 그냥 금액으로만 환산하기 어려운 어떤 부정적인 효과들이 있는 게 그 주요한 혐의 중에 하나가 이 다스 소송권과 관련해서 삼성 쪽에다가 소송비 50몇 억이죠. 그걸 대납하게 했다는 거잖아. 그럼 그 반대급부가 없었겠냐는 거지. 이건희 사면, 아니 그러니까 이건희 단독 사면. 그래서 이제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게 이게 이건희를 취임하고 얼마 안 돼서 이건희가 이제 노무현 정부 말기 때
이른바 이제 그 특별검사에 의해서 이제 기소돼서 이제 재판을 받고 어쨌거나 선고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걸 오로지 이건희 단 한 사람을 위해서만 원포인트 사면을 해줬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아까 뭐 예를 들면 4대강 사업이니 뭐 자원외교 이런 이야기 했지만 4대강 사업을 하면서 건설 공기업들의 부채 규모가 2배가 늘어납니다. 자원 공기업들 부채도 MB 정부 말에 가면 부채가 2배 규모로 늘어나요. 그게 그래요. 공기업들을 다 망가뜨린 주범이야. 그렇죠. 우리가 잠깐 정치 얘기 좀 하자면은 이 국면에서 현재 자유한국당이 변하지 않고 이 추이대로 계속 간다. 사실 탄핵 이전이나 이후나 달라진 게 없지 않습니까? 냉전적 사고라든지 내로남불식의 그런 주장이라든지 이 모든 것들을 보면은 2020년 총선 결과가 딱 10일 내에 이전되지 않습니까? 아니 그래서 예. 지금 뭐 살아남겠다고 네. 김병준이 뭐 전원책도 영입하고 인적 쇄신한다고 하고 있는데 전혀 저는 본질적인 그 쇄신의 가능성이 별로 없어 보이고요. 네. 아니 김용준 그 비대위원장은 본인의 손에 결국에는 피를 안 묻히세요. 왜? 우리 위험의 외주화라고 들어봤나? 그러니까 위험의 외주화. 외주를 자꾸 주네. 위험한 거는 선대인 시키는 게 이제 이분들이 농담이었고 왜 이렇게 뜬금포를 다니나 이거. 농담이었고 네. 그러니까 대한민국 총선에서 이른바 그 일종의 이제 정초 선거라 그러죠. 정초 선거. 정초 선거. 네, 정치 지형을 바꾸는 그런 선거. 이게 한번 필요해요. 그렇지. 그 정초 선거가 88년 총선에 있었어요. 87년 6월 항쟁 직후에 있었. 여소야대. 여소야대를 만들었던. 예. 그게 사실은 결국에는 이 87년 이후에 그러니까 더 이상 군사정권 시대가 종식되고 이제 문민정부 시대로 나갈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밑바탕이 88년 총선에서 그 정초 선거로 만들어진 건데 하지만 2년 뒤에 그 이후에 대한민국에 정초 선거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번이 기회가 왔다. 정초 선거 2004년 그 열린우리당이 압승했을 때 그때도 정초 선거라고 할 수 있지 근데 않을까요? 그거는 정치 지형을 바꿨다고 보기는 정치 지형을 바꾸는 건 또 아니다. 그 이후에 열린 우리당이 사실은 지지멸렬. 국민들의 기대에 비하면 너무 잘 못해갖고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 용민 앵커가 얘기했듯이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이라는 저 정당이 군소 보수 정당으로 내지는 군소 극우 정당으로 확 찌그러지고 네. 그리고 지금의 민주당이 뭐 중도 내지는 보수까지를 어떻게 보면 아우르는 네. 이제 그런 정당이 되고 예. 또 정의당 같은 이런 진보 정당들이 더 성장해서 그 진보의 역할을 진보를 그냥 본명하게 찾아가고 근데 정의당이 진보를 먹겠다는 거지 정의당이. 아니 우리만 진보잖아. 마지막에 민주당이 쓱 무슨 진보야. 넣으시는데 이렇게 쓱. 대선 주자 지지를 보니까 그 범진보 쪽의 대표 주자로 이낙연, 박원순 이렇게 꼽히는데 심상정 의원이 3위로 올라갔대요. 다 합쳐서도 5위 정도로 아니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게다가 이제 심 의원 개인적으로 지난 대선을 거치면서 쌓은 인지도와 이제 호감도 이게 커져서 정의당 지지층, 그러니까 민주당 지지층에서 조사를 해보면 박원순 시장이 16%로 1등이 나와요. 거기서 이제 심의원은 뭐 한 5% 이렇게 나오는데 정의당 지지층만을 대상으로 조사를 하면은 심의원이 30%가 나와요. 그러니까 자기 지지층에서 확고한 지지를 아 그렇고 저희 또 심의원님이 저희 또 중학교 선배님이십니다. 아, 그래요? 무슨 중학교? 충암중학교. 예. 충암. 예, 제가 충암 야구 잘하는 고등학교 충암. 그, 예. 그 이 정초 선거에 기회가 우리한테 왔다. 네. 그러면 이제 정치정을 재편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역사적으로 저 1공학부터 시작해서 독재와 쿠데타의 후예들이 네. 지금까지 얼굴을 바꾸고 뭐 변신을 해가면서 면면이 이어왔고 이게 대한민국 주류였어요. 예. 여기가 지배 세력이었어요. 예. 대한민국 70년의 지배 세력을 바꾸는 거지. 이제 저들은 더 이상 지배 세력으로서 그 어떤 신뢰도 국민들로부터 지금 얻지 못할 이제 그런 상황에 놓여 있고 이들이 이제 더 이상 주류가 아니고 그야말로 대한민국의 주류를 교체하는 거예요. 저 분단과 독재와 또 식민지와 뭐 이런 거에 책임이 있는 그 세력으로부터 민주화를 만들어낸 이 세력으로 대한민국 주류 교체를 이루는 겁니다. 저는 근데 말이죠. 이 흐름대로 소멸할 거라고 보진 않습니다. 아마 총선 쉽진 전에 그야말로 간판서부터 이름까지 싹 바꾸는 색깔도 바꾸는. 그래서 제가 한번 시뮬레이션 해볼까요? 홍정욱 씨가 모든 그 말하자면은 권한을 다 한 손에 넣고 당 이름까지 바꿔가면서 젊은 보수 야당으로 딱 대중 앞에 나타날 가능성이 있지 않겠는가? 근데 사실 왜 그 홍정욱이에요? 홍정욱이 젊은 기수가 없잖아요. 아니 근데 사실 지금 저는. 홍정욱이 뭘 하고 있죠? 젊고 잘생겼고. 신문사. 지금 뭐 하여튼은 뭐 지금 현역은 아니잖아요. 그렇지. 서울시장도 고사했잖아요. 그때 안 나간다고 얘기를 했어요. 아니 그때 나와봐야 이제 안 되니까. 안 될 것 같으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홍정욱으로서는 젊으니까 뭐 이참에 안 돼도 뭐
다음에 또 기회가 있겠지 하면서 몸을 던질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숙성되는 아니 것이죠. 근데 이제 그게 조건이 그런 거예요. 결국에는 이게 이제 정치라는 게 뭐 진공 상태에서 지금 자유한국당만 독립적으로 존재해서 자유한국당이 이제 어떻게 이제 복원력을 만들어 이런 게 아니고 상대가 있는 게임이잖아. 예. 결국에는 지금 정부 여당이 어떻게 하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부 여당이 많은 그 여지와 빌미와 가능성을 주면 또 꾸물꾸물 살아날 수 있어요. 그렇지. 그렇죠. 꾸물꾸물 우승의 살아날 수요는 수 있죠. 있고 예. 지금 뭐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굉장히 좋고 여당 지지율이 좋기 때문에 뭐 여당으로서는 낙관적인 분위기가 그 내부에 굉장히 클 수는 있지만 근데 저런 분위기가 뭐 망가지는 거 순식간입니다. 그리고 요 얼마 전에 그러니까 3차 남북 정상회담 있기 전에 지지율이 쫙 빠지고 있었어요. 예, 예. 경제 문제, 특히 뭐 이 부동산 문제 이런 걸로 인해서. 그래서 저는 지금 이제 이 정부 집권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아직 중반도 안 왔어요. 2022년이에요. 다음 대선이. 아직까지 멀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 이 정부에서도 그 정권을 국정 운영을 책임지고 있는 이 정부와 여당으로서 민주당이 정권 계속 잡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예. 어쨌든 대한민국 주류 세력의 교체를 한다 이런 관점에서 좀 책임 있게 예. 국정 운영을 해야 되지 않나. 지금 청와대는 잘하고 있습니까? 대통령은 잘하고 계신 것 같아요. 아 그런데 참모들이 별로다. 그 이상은 뭐 아쉬운 점들이 아시는 게 좀 있는 것 같은데. 조금 뭐 들은 있는데 얘기가 좀 있으신 것 같은데요. 이따가 저희 뒤에 뒤풀이 가서 얘기할게요. 그때 어떻게 그럼 심각한 상태입니까? 그렇게 볼 수도 있는 점들이 있는 아, 거죠. 제가 쓱 녹음기를 한번 킬게요. 이따가 그래서 방송에 필요한 거 있으면은 쓱쓱 넣겠습니다. 제가. 이런 예. 얘기는 또 소주 한잔 하면서 해야 재밌지 이게 너무 이거 건조하게. 또 청취자들을 또 감질나게 만드는. 나도 우리 선대위 소장님은 2020년 총선 때 민주당이 몇 석 먹는다고 보세요? 아니 뭐 그걸 제가 뭐 전문가도 아니고 뭐 예측하는 건 의미 없는 것 같고. 아니 우리 뭐 전문가인가? 난 예측할게요. 전문가 아니지만 네, 예측해 주세요. 난저한 170석 나온다고. 오, 170. 저도- 정의당 네. 한 30석 나온다고 봅니다. 국회 의석 10%면 300석 의석 중에 30석을 먹어야 돼. 자, 그거는 뭐 문재인 대통령이 말씀하시는 이렇게 민심을 반영하는 민심에 연동되는 비례대표제를 우리가 도입했을 때는 뭐 충분히 가능한데 지금 상태에서는 10% 지지율 나온다고 해서 30석 안 갑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게 선거제도 개혁이라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이거는 역사적으로 보면 어떤 시기보다도 합의의 가능성이 높아. 그러니까 하고. 이제 말하자면 지금 현재 국민의 지지율만큼 의석을 가져가도록 선거제도를 바꾸자 이런 거 그러니까 아니에요? 비례해서 나와야죠. 10%의 지지율을 받고 있으면 대략 그 국회 의석수도 10% 정도를 할당받을 수 있는. 그러니까 요번에 이제 그 방북했잖아요. 네. 정당 대표들도 같이 했고 정당 대표들이 평양의 고려 호텔인가 유경 호텔인가 거기서 소주 한잔 하면서 이 얘기를 허심탄회하게 나눴고 그 뒤에 이제 민주당의 입장이 조금 바뀌었어요. 어쨌든 선거제도 개혁 필요하고 그다음에 연동형 비례대표제 의제를 올려서 추진해야 된다. 이 얘기를 뭐 사실상 합의를 이뤘다. 이렇게 정동영 민평당 대표는 얘기했는데 뭐 합의까지 도달했는지는 모르겠으나 제가 이제 저희 당의 정의당의 이정미 대표로부터 얘기를 들어봐도 어쨌든 이해찬 대표도 의지가 있어 보인다. 지금까지 큰 틀에서 봤을 때는 이제 기득권이 가장 큰 양당이 좀 소극적이에요. 예. 지금 작은 정당들은 이거 아니면 살 길이 없다. 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게 맞고 이거 아니면은 바른미래당 같은 경우에는 미래가 없어요. 미래가 없어요. 다시 들어가야 돼 저기로 예. 실제로 그렇게 되면 또 이제 양당제로 회귀하는 거지. 이 총선 시점에 가가지고. 근데 그거는 결코 우리 민주주의에서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선거제도 개혁 정말 중요합니다. 근데 이거를 정치권에서만 떠들면 안 돼. 그 이해관계 때문에. 그렇지. 일종의 국민적 캠페인이 일어나야 돼요. 그러니까요. 이거는 그냥 단순히 정파적 차원의 문제가 아니고요. 아까 다당제 이야기 드렸는데 우리 사회가 지금 이념적 스펙트럼도 굉장히 다양해졌어요. 그러면 이걸 사실 양당 구조로 지금 반영하기가 힘들어. 그리고 지금까지 이 이념 지형 여론조사를 보면 중도점부터 해서 오른쪽은 자유한국당이 다 먹고 있어. 그리고 중도에서 약간 오른쪽부터 해서 그 다음에 약간의 진보까지 여기가 이제 민주당이 차지하고 있었던 거죠. 예. 근데 진짜 진보 성향의 유권자들이 상당히 많은데 이걸 딱 대변하고 있었던 게 정의당 6명이야. 그렇죠. 이거는 사실은 사람들의 어떤 이념적 성향하고도 너무 괴리가 심한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걸 찾아줘야 돼. 그런 식으로 가면 한편으로는 이게 민주당 입장에서 볼 때는 저는 불리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게
일단 지금의 어떤 지지율 수준이 뭐 그대로 가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저는 2020년 총선까지 상당히 갈 거라고 봐요. 예. 자한당이 아무리 뭐 이렇게 뭐 시행시효를 해가면서 이렇게 뭐 둔갑수를 발휘한다고 하더라도 근본적으로 변하는 수준이 아니라면 그냥 포장술로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그러면 수도권의 상당수 지역을 사실은 어쨌거나 민주당이 차지할 가능성이 높고 예. 이른바 TK 지역을 빼고는 기본적으로 소선거구제가 아니라 유력한 정당은 대체로 한 석씩 차지할 수 있는 지형을 갖게 되거든요. 예.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전반적으로 민주당은 어떤 방식으로 하더라도 많이 먹을 수 있는데 2위 정당이 누가 되느냐 그걸 자한당으로 될 거냐 아니면 좀 더 진보적인 성향의 정당들을 키워서 함께 갈 거냐라고 할 때 그렇죠. 정의당이 된다면 나는 이게 더 바람직하다고 보는 거예요. 좀 더 진보적으로 진취적으로 여당을 견인하지 않겠어요? 아니 뭐 그 당연하고요. 선대위부터 와야지 이제. 아, 선대부터. 경북 경산 좀 어때요? 경북 경산 좋네. 경북 경산. 제가 네. 이 말씀부터 드릴게요. 네. 당신이 되려면 일단 선거제부터 바꿔야 돼. 경북 경산에서 지난 총선에 최경환과 1대1로 붙은 정의당 후보가 30% 득표했어요. 오, 그래요. 정말 경산에 그렇게 이름이 있는 후보도 아니에요. 정치를 오래 한 분도 아니에요. 여성인데. 그냥 당원이었어요. 일반 당원. 근데 민주당도 안 나오고 아무도 안 나오니까 나갔는데 민심의 30%가 이 무명의 후보를 그러면은 찍은 거예요. 선거비 보전 받았네요? 받은 정도가 아니지. 30%면 그건 지역, 맞죠. 예. 지역 유지가 된 거지 그다음부터는. 자, 그건 야. 내가 조금 부연해서 설명드리면 네. TK의 정서는 뭐냐면 네. 민주당보다는 오히려 정의당이 호의적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경우에 좋네. 따라서. 정의당 또 입당하시면 좋겠네. 이분이 자꾸 당선돼 경북 경산에서. 아니 그래서 그때 우리 후보가 그 선거 슬로건을 제가 그쪽에다가 전달을 해줬어요. 네. 이걸로 해라. 네. 선거 슬로건이 뭐냐면 진박 빼고 다 모여라. 이게 선거 슬로건이었어. 이야 좋다. 근데 후보가 조금 더 일찍 준비를 하고 지역의 그런 그 정치 활동을 좀 오래 했다면은 이변을 연출할 수도 있는 그런 선거였어요. 아 그때 저기 최경환이 용인에 와가지고 제가 이 경제부 총리를 해서 이제 지금 그 공무원들하고 아주 친합니다. 비슷한데? 예. 진짜 이렇게 말해? 그래서 제가 이번에 예산 끌어와가지고 용인 부자로 만들어드리겠습니다. 우리 그 이호연 후보 밀어주시고 이런 식으로. 아 근데 진짜 앞날을 모르겠는데 이때만 하더라도 여론조사가 많이 선대인 났었어요, 경산 진짜. 출마 프로젝트를 2020년에 이분들이 띄워야 진짜 되겠다, 이거. 저는 연구소 운영에 전념하겠습니다. 이 시점에 궁금한 게 예. 최경환 전 부총리는 왜 그 동대구역에서 지금 할복을 안 했지? 아니 할복할 순간에 감옥에 갔어. 내가 특갈비 받았으면 동대구역 가가지고 그렇게 할복을 해서 똑같죠. 그때 웃겼던 게 뭐냐면 트위터에 진짜 말을 이렇게 해. 올라온 게 이런 거였어. 일주일 뒤 예. 최경환 동대구역에서 숨쉰 채로 발견. 숨 쉬는 채로 발견. 숨쉰 채로 발견. 아니 제가 그 최경환 전 부총리하고 예. 상임위를 같이 했어요. 오. 국회에서 예. 기재위를 2년 동안 같이 했는데 그분이 이제 하다 옮겼는데 2012년 대선 때 나는 저 자유한국당 세력이 어떻게 그 짧은 시간에 이렇게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정치적으로 무너졌는지를 볼 수 있는 표본 중에 하나가 최경환이라고 생각해요. 이 사람이 MB 때 장관도 했어요. 원래 친박 오리지널 친박이 아니야.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인데 그렇지. 예. 근데 이제 출신이 경산이고 TK이고 하니까 이제 박근혜 쪽에 붙었고 박근혜 최측근 중에 한 사람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2012년이 우리가 이제 국회에 막 들어갔을 때라고 19대 국회가 2012년 5월 달에 문을 열었잖아요. 그리고 12월에 대선이었어. 그리고 기재위가 그때 대선 후보 둘 다 기재위였어요. 박근혜, 문재인. 뭐 두 분 다 회의를 잘 안 나오긴 했지만. 그러니까 이게 회의가 안 돼. 국감을 하는데 여당 의원, 당시 여당 저쪽 새누리당 의원은 반 이상이 안 나와. 그리고 이쪽도 뭐 이제 대선 캠프에다 초출돼가지고 상당도 안 나오고. 근데 최경환이 매번 회의에 꼬박꼬박 오는 거예요. 그 측근 중에 측근, 실세 중에 실세라고 알려졌던. 그래서 제가 같이 이제 지방국감을 가가지고 저녁에 포장마차에서 소주 한잔 하면서 물어봤어요. 아니 당신이 실세인데 무슨 뭐 지방국감까지 오시고 이렇게 열심히 하시냐. 그랬더니 그때 이제 최경환이 하는 얘기는 선거에서 이기려고 하다 보니까 후보 옆에 쓴소리도 하고 좀 그 이른바 이제 후보를 둘러싸고 있는 인해 장막을 걷어내고
뭔가 캠프를 이렇게 새로운 사람들로 채워서 진짜 이길 수 있는 선거로 만들어갈 적임자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김무성이다. 자기는 김무성한테 저고리 벗어주고 나왔다. 당분간. 이런 정도의 전략적 마인드가 있는 집단이었어요. 근데 그 뒤로 박근혜가 집권한 이후로 저 국정농단 사건에서 저자들이 한 행동을 보면은 어처구니가 없잖아요. 어처구니가 정말. 이게 무슨 애들이라도 이렇게 안 했을 것 같은 그 바뀐 거란 말씀이시죠? 짓들을 해도 무너진 거지. 무너졌다고. 무너진 거고 박근혜가 집권까지 가는 과정에 있어서는 이런 전략적 마인드가 있는 팀을 이끌고 집권을 했는데 막상 집권을 하고 나서는 인생의 목표를 다 이룬 거 아니야. 더 이상 하고 싶은 것도 없고 할 일도 없고 그때부터 이제 이 양 맞으시고 이렇게 한 거예요. 네, 그러면서 이제- 완전히 무너진 거야, 저 세력. 이제 그 내가 저는 그 최경환을 제가 겪어본 최경환을 박이란 네. 이제 내가 해야 할 일은 김밥 감별밖에 없다. 내가 그때 속으로 네. 포장마차 술 마시면 놀랬거든. 와 이놈들 봐라. 왜냐하면 전략적 사고가 되네. 최미병원하고 김무성이하고 상극이고 세력이 다른데 선거 이기려고 옷 벗어주고 나온 건데 그때 민주당은 내부에서 서로 막 이 친문 비문 이게 막 형성이 되면서 엄청 싸우고 있었어요. 그때 안철수하고 후보 단위로 하라고 민주당 몇몇 의원들이 이른바 비주류 의원들이 국회 로비에서 플랜카드 깔고 농성했던 거 기억 안 나요? 근데 그랬던 세력인데 망가지는 건 순식간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얘기를 지금 정부 여당 청와대도 명심을 해야 돼요. 진짜 이거 순간 훅 갑니다. 아, 저는 빨리 순간 훅 가요. 개헌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게 목표를 이루어서 이제 끝내는 그런 단계가 아니라 다음 목표를 빨리 설정할 수 있는 건 단계로 올라갔으면 좋겠다는 아니 생각이 좀 들어요. 지금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 그거 하나 믿고 지금 가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 전국 주도권을 쥐고 있는 게 문 대통령 높은 지지율 아닙니까? 근데 그 문 대통령 지지율을 자기 지지율로 이제 오해를 하는 인간들이 있어요. 대권 주자 따라다니는 그 기자들 보면 젊은 기자들 지가 대권 주자인 것처럼 생각한다니까 호가 오해를 해 이 인간들이 기자들이 기자들이 그런 원래 기자들 꽤 이게 있죠. 여당 출입하면 여당 편, 야당 출입하면 야당 편 이런 게 좀 있어요. 기자 해봐서 알잖아. 정말 그런 양반들이 있어요. 네. 이게 정말 뭐 자기가 의원급으로 생각을 해. 의원급으로. 그러니까 그런 지금 사람들 꽤 있어요, 진짜. 어떤 대통령 주변에 있는 분들이 특히 유념해야 될 것이 나는 그분을 빛내는 역할을 해야지 내가 그분하고 권력을 나누는 그런 관계도 아니고 나는 그런 존재도 아니다. 이렇게 인식을 해줘야 이 정부가 오래 갑니다. 긴장감을 가지고 계속 개혁의 고삐를 늦추지 않아야 되고요. 네. 그다음에-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뭐 갑자기 탈원전을 뭐 제고한다든지 최저임금 문제를 지역별, 연령별, 뭐 차등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아니 개혁이 계속 후퇴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의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는데 근데 최저임금 얘기만 얘기하면 지금 기재부에서 한다는 지역별 차등화는 실현 불가능할 겁니다. 어떤 면에서 실현 불가능하냐면 이게 이제 국회에서 법을 바꿔가지고 법이 통과돼야 되는데 이거를 국민들을 지역에 따라서 줄을 쫙 세우는 거예요. 당신 어디 전라도 얼마짜리, 여기 서울 얼마짜리, 뭐 충청도 얼마짜리 그렇지. 이렇게 세우는 거거든. 예. 국회의원들이 절대 입법 개정 못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은 미국이 아니에요. 이게 전국이 일일상을권이고 아침 부산에서 먹고 서울에 와서 점심 먹는 이런 나라에서 무슨 지역별 차등화를 합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제가 아까 연령별 차등이라고 했는데 그게 아니라 직업별 차등이죠? 그 직종별, 직종별. 뭐 금속, 뭐 이 노조 이쪽 저 조선소라든지 자동차 여기는 얼마, 요식업 얼마 이런 건데 저는 그것도 그거 말이 안 아닐 것 돼요. 일단 그 직종별 차등하는 제가 볼 때는 좀 넌센스에 가깝고요. 그 최저임금이라는 것 자체가 기본적으로 최저 수준의 임금 이 정도로 하자라는 것이기 때문에 이 밑으로는 주지 마라 이게 이거 그러니까 아니에요? 그 직종별로 한마디로. 이렇게 하는 건 그렇고요. 저는 이 당장은 흔들다 하더라도 지역별이라기보다는 이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일정한 수준 이상의 도시 지역과 네. 그렇지 않은 지역 정도를 구분해서 최저임금을 조금 다르게 이제 가져가는 걸 당장 하자는 게 아니라 그 법제도적인 어떤 정비들도 당연히 필요하고 그러기 때문에 예. 그래서 그런 걸 고려할 수는 있다. 지금 지역별로 이제 차등적으로 적용한 나라들이 뭐 미국, 일본을 비롯해서 몇 개가 있어요. 근데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사실은 최저임금 제도가 연방 정부 차원에서 없다고 보면 돼. 네. 그래서 이제 보통 주별로 이제 실시를 하고 있거든요. 예, 예. 근데 하는데 대략 이제 도시 지역들 같은 경우는 한 13,000원 우리 돈으로 따지면 이런 정도로 가고 좀 이제 예를 들어서 아주 시골 뭐 미국으로 치면 이제 몬태나 같은 게 되게 시골 지역이에요. 그런 데로 가면 뭐 한 5,000원 정도로 정해놓은 데도 있어. 근데 이제 그거는
뭐 일종의 이제 약간의 합리성이 있는 게 워낙 이제 땅이 넓으니까 그 지역별로 사실은 경제력의 편차가 되게 많이 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주별로 그렇게 따로 정하는 경우가 있어. 근데 한국은 이걸 말씀하셨다시피 행정구역별로 쪼개서 만약 한다? 이건 저는 좀 어렵다고 봐요. 알겠습니다. 자, 네. 황금서방 이제 저희가 하선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박원석 의원님, 선대인 소장님, 황현희 선생, 네. 저 네. 선생이요? 고생했습니다. 후생 고맙습니다. 고생. 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